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순방단이 방미 일정 소화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넷플릭스 투자 등 경제 행보에 시동을 걸었는데 대통령이 한국을 떠난 직후부터 국내는 시끄럽습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내용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영 논란에 해당 인터뷰를 진행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원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속보와 함께 외교 전문가 대담으로 이어갑니다. 작전명 프라미스. 아프리카 수단을 탈출한 우리 교민 28명이 공군 수송기를 타고 잠시 뒤 서울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내용 속속 전해드리고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지금까지의 과정 짚어보겠습니다. 네, 워싱턴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방미 직후 첫 일정으로 넷플릭스 CEO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계획이 깜짝 발표됐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빈 환영 인사들이 도열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군 1호기에서 내려서자 의장대 사열에 이어 애국가와 미국 국가가 잇따라 울려 퍼집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곳곳에 내걸린 도로를 지나 3박 4일 동안 머물 블레어 하우스에 들어설 때는 교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진행된 첫 공식 일정. 예상했던 동포 간담회가 아닌 넷플릭스 경영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짧은 환담에 이어진 회견에서 넷플릭스 측은 앞으로 4년 동안 한국 드라마와 영화, 리얼리티 쇼 등 K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투자한 금액의 2배에 달한다고 설명한 CEO. 이런 결정은 한국 창작 업계에 대한 믿음 때문이며 윤 대통령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한 지지도 한몫했다면서 K 콘텐츠들을 하나하나 언급했습니다. which have produced such amazing hits as Squid Game, The Glory, Physical 100. With the partnership, we will continue to grow with the local industry while sharing the joy of entertainment with Korean storytellers. 이어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 지금의 한미동맹에서 나아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이정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방미에서도 세일즈 외교를 내세운 윤 대통령. 도착 첫날부터 1호 깜짝 투자를 발표하면서 경제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순방 둘째 날에는 나사 우주센터 방문 등 경제 협력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의 방미 첫 만남과 친교의 시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경제 외교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만 이 확장 억제가 어느 정도 진전될 것인가도 관심 중 하나입니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또 별도의 성명도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하원 의회는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을 환영하고 양국 협력을 더욱 끌어올리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이어가는 지금 시점에 확장 억제가 한미 정상 간 핵심 의제가 될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 성명과 별도로 확장 억제와 관련한 성명이 발표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That statement will send a very clear and demonstrable signal of the United States' credibility when it comes to it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the people of Korea.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사안도 주요 이슈가 될 거라며 지금까지 한국에 2억 5천만 달러 인도적 지원에 바이든 대통령이 고마움을 표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도 논의될지 질문에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각국이 판단할 문제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기자를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 대한 일본 기자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한 미국 정부 반응을 물은 겁니다. We're grateful that they have proven able to talk about these things and even to move forward tangibly and demonstrably on some of these issues.
but it's really for them to speak to, not for the United States.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 방안을 비롯해 한미 경제협력과 투자 계획도 논의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상하원에서는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 발의한 결의안에는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인 쿼드에 한국 참여를 지지하는 문구가 포함된 점이 눈에 띕니다. 미국 상하원 결의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데다 상하원 지도부 초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의회 합동연설을 앞두고 있어 채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그간 한미 정상 간의 확장 억제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별도의 성명을 낸 적은 없는데요. 대통령실도 이 한미가 발표할 별도 문건에 보다 진전된 확장 억제 방안이 담길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북한의 핵 공격 때 미국의 핵 보복을 명시하는 한국형 핵 우산을 명문화할 거란 전망 속에 양국은 최종 문구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처음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 억제 수단의 하나로 핵을 꼽았습니다. 핵에는 핵을 사실상 천명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은 굳건한 대한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5차례나 만났고 일본까지 3국의 안보 협력도 수차례 강조했지만 북한은 지난해 핵정책 법제화로 선제 사용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위협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힘을 모으면서 신냉전으로 불릴 정도로 국제정세는 살얼음판입니다. 우리가 확장 억제, 이른바 미국의 핵우산 약속을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지 회의적인 여론도 커진 상황. 12년 만에 국빈으로 미국을 찾은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 억제 방안을 첫손에 꼽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자국 본토를 공격받은 수준으로 전략무기와 미사일 방어체계 등을 가동해 응징하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문구는 막판까지 조율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 공격된 미국의 핵 보복을 명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다 진전된 확장 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우리가 운용하는 나토식 핵 공유도 거론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북핵 위협이 나날이 고조되면서 전술핵 재배치부터 자체 핵무장까지 국내 여론도 들끓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 방안을 약속받을지 이번 미국 순방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교민들이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군벌 간 무력 충돌로 고립이 됐다가 우리 정부의 프라미스 작전을 통해 철수한 수단 교민 28명이 잠시 전에 귀국했습니다. 교민들을 태운 우리 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오늘 오후 3시 57분쯤 한 5분 전쯤에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주 교민 28명 가운데 한국행을 원하는 교민 26명이 귀국할 전망이었지만 잔류를 희망했던 2명이 마지막에 의사를 번복해 함께 국내에 복귀했습니다. 정부는 교민들의 건강 상태 확인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앞서 작전명 프라미스로 진행된 이번 구출 작전에 따라 교민 28명은 지난 23일 수단의 수도 하르툼을 출발해 북동부 항구 도시인 포트 수단까지 육로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포트 수단에서 우리 군용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대형 수송기를 옮겨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아산 플래넘 2023 기조연설에서 한미가 주저없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것임을
북한 김정은 그리고 누가 됐든 분명히 보여줄 거라며 이렇게 해야 신뢰성 있는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독자적인 핵 능력을 갖추길 원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포함될 거라는 관측에 현재까지는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중요한 대화 주제가 될 거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양국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군사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진 관련 속보를 잠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이 위쪽에 있어서 자 15시 55분 동해시 북동쪽 50km 해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3.5의 지진이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발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앞서 행정안전부가 참고로 이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사흘간 지진이 연속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새벽 5시 반을 기해서 지진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로 발령한 바 있는데요. 자, 3시 55분, 약 8분 전쯤에 동해시 북동쪽 50km 해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규모 2.0 안팎의 지진이 총 16번 이렇게 탐지됐다고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추가 지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 내용은 또 취재기자가 좀 더 보강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서 일본 관련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안보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과 국익에 엄청난 피해를 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안보 협력이 기묘한 상황에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두 나라가 관계 개선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이었다고 발언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의 인터뷰 오역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 보지 못했다면서 해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 논란을 놓고 야권에서 오역이라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담당 기자가 원문 녹취록을 공개하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워싱턴 포스트 도쿄 서울지국장인 미셸 예히리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내용입니다. 인터뷰 녹음본을 다시 확인한 정확한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한 건데요. 녹취록에는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 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윤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 주장에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앞서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저는이라고 말했다는 부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만 공개한 바 있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이 대목을 포함해서 대통령 국빈 방문을 두고 정치권에선 벌써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도한 외신의 윤 대통령 인터뷰 내용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한 정치권 반응부터 볼 텐데 대통령이 한국을 떠난 직후부터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워싱턴 포스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의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내용을 두고 민주당은 일본 총리의 말로 착각하고도 남겠다며 매우 모력사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매우 무책임하고 몰역사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행한 가호에 대해 진정한 반성도 뉘우침도 없는 일본을 향해 절대 무릎 꿇지 말라고 애걸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반면 여당은 넷플릭스 투자 유치 성과를 강조하는 동시에 한일 관계 정상화를 늦출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꼬투리를 잡는다며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북핵이 고도화되고 연일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이 안보 협력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시고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니까. 여당 일각에선 대통령 발언을 진위대로 썼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외신의 왜곡 의혹까지 나오면서 한동안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인물 송영길 전 대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귀국했는데 각 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여당은 귀국하는 송영길 전 대표가 송구하다면서도 돈봉투 의혹에 대한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두고 개선 장군이냐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야당 일각에서 무력이 없다, 큰 그릇이라며 송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 두고 도덕 불감증이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의 측근들이 저지른 이런 범죄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어찌하여 민주당의 전직 대표, 현직 대표는 모든 비리 사건에 자신은 관계없고 측근들의 일탈이라고만, 개인적 일탈이라고 면피하려고 합니까? 앞서 이번 사안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사과까지 했던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귀국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역시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출당과 탈당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비이재명계로 꼽히는 이원욱 의원은 아침 라디오에서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출당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표님, 윤관석 의원님이랑 이성만 의원님은 민주당이 온정주의를 갖고 이 사안을 바라보면은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여져요. 지금은 정말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의원제 개선에서 전수조사까지 수습책을 두고도 당내 이견이 불가지는 가운데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수록 이런 분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국회 일정도 살펴보죠.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법안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보증금을 밀린 지방세보다 먼저 돌려줘 전세 사기 피해를 줄여보자는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며 통상적인 법안 처리 절차보다 훨씬 빠른 하루 만에 심사와 처리가 이뤄졌는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드리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안 통과는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직회부 여부를 두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여야의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법사위로 회부된 지 60일이 지나 직회부 요건이 됐다는 정의당의 지적에 민주당은 법안 처리가 국민 염원이라며 화답했지만 국민의힘은 양당 간에 검은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0일 동안 해당 법안을 소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어요. 전체 회의에 계류시키면서 심사를 늦춰왔습니다. 법사위가 논의도 하지 않고 발목을 잡는 이유는 결국 재개를 위한 소원 수리일 뿐이다. 이건 분명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지금 뭐 쌍특검법을 갖다 통과시키기 위한 검은 거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내가 의혹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은 여야 간사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말하는 등 직회부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이럴 경우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는 28일 선출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4명이 저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익표 후보는 정권의 무능과 독선에 맞서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승리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고 또 김두관 후보는
네,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면 민주당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좌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박범계 후보, 돈봉투 사건을 비롯해서 총선의 그림자를 검찰이 쥐고 있다면서 이에 맞서 싸울 원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박광원 후보인데요. 자, 민주당이 진짜 위기라면서 불통의 벽을 눕혀 소통과 성과를 만드는 민주당으로 총선에 나서겠다고 각각 제재를 호소했습니다.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절차에 즉각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이윤주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는 고사하고 논의할 의지조차 없는 국민의힘 태도는 더는 용인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귀국 여파 아까 각 당 반응으로 봤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곧바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핵심 인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은 나흘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귀국길 당장 자신을 부르라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수사엔 순서가 있다고 응수했던 검찰. 돈봉투 조달 경위와 규모, 수수자부터 특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단 송 전 대표가 다시 해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국 금지 조치부터 내렸습니다. 이미 9,400만 원어치 봉투 살포를 입증할 증거는 탄탄하다고 보고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 수사에 대비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앞서 압수수색한 윤관석, 이성만 두 현역 의원을 비롯해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에 몸담았던 피의자들의 출국도 모두 금지했습니다. 송 전 대표 역시 귀국 직전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후보가 선거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며 아예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직접 금품을 뿌린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수사는 불가피해졌습니다. 따라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검찰은 일단 신병 확보에 실패한 핵심 피의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처음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오히려 조직적 증거인멸 우려는 더 커졌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강 회장의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와 송 전 대표 보좌관을 지낸 박모 씨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국내에서 윤 대통령의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 방미, 대통령의 주요 일정과 기대 성과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오늘 부장님과는 이번 방미의 어떤 기대치, 성과, 의미를 좀 짚어보고 그리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들을 한 가지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정상회담 포함한 방미 일정, 한국과 미국이 각각 어떤 의미인가요? 이번에 이제 12년 만에 그 국빈 방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 환대를 해주고 있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그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경쟁 구도에 있어서 한국의 태도가 상당히 균형을 잡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네.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한국의 어떤 외교 정책 방향성을 상당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 정세가 이제 미중 경쟁이 제로섬 국면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균형보다는 미국 쪽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국익을 좀 더 극대화하겠다라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방미는 그동안에 약간 등한시했던 그런 네. 한미 관계가 재건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큰 덩어리로 보면 지금 경제가 한 덩어리 있고 안보가 한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여쭤보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상으로는 반도체법이나 IRA법 같은 경우는 좀 의제까지 가기도 어려울 거란 전망이기 때문에 확장 억제를 포함해서 좀 안보의 성과를 좀 방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큰 틀에서? 뭐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는 뭐 트럼프 정부에 이어서 바이든 정부까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네. 즉 중국 견제를 위해서 동맹국들과 함께하자 이렇게 상당히 나이스한 그러한 담론으로 시작했던 바이든의 외교 정책이 네. 이제는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이 같이 협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견제에 자꾸 구멍이 생기니까 상당히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을 이제는 강압적으로 몰아세우면서 이제 중국 견제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상당히 IRA 법안이라든지 반도체 법안 이런 것들이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에게 상당히 엄격한 하시한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네. 법안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큰 아주 이 법안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그러한 어떤 한미 간의 해결책은 나오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네. 이번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체들이 또 방미를 하고 있고 또 한국 정부가 같이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정책적인 유연성을 발휘를 해서 많은 그 성과를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따 강론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아무래도 국내에선 또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가 아까 들으셨겠습니다만 여야 공방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년 전 역사로 인해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인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 뭐 WP 기자가 원문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논란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거나 간과한다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예. 결국은 이제 과거를 선택하느냐, 미래를 선택하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네.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 일본의 어떤 과거사에 대한 뉘우치지 않는 행동이나 뭐 사과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계속 망언을 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본이 과연 진정 뉘우치고 있느냐 이러한 공분을 한국 국민들에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독일처럼 정말 진실적으로 뉘우치는 자세를 취했다면 한일 관계에 계속해서 이런 잡음이 없겠죠. 근데 결국은 일본의 어떤 그러한 잘못된 행동과 언사 때문에 계속해서 한일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회복됐다가도 다시 망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반복을 해왔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국제 정치가 상당히 빨리 변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국은 일본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한미일 삼국 공조를 만들어내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안에서 우리의 국익과 안보적인 국익과 경제적인 국익을 상당히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의 안보적인 토대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미중 경쟁은 이전과는 달리 제로섬으로 가고 있어요. 트럼프 때와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애매하게 뭐 균형을 잡거나 뭐 미국과도 중국과도 다 잘 지낼 수 있는 이러한 이상적인 외교 안보적인 목표를 설정했을 때 이것이 달성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 즉 이러한 현재와 미래의 국제 정세에 기반해서 우리의 이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그러한 현실적인 외교 안보적인 숙제를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일본이 이렇게 과거사를 뉘우치지 않고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네. 결국 그것보다는 현재와 미래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일본을 좀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러한 생각이 이번에 그 워싱턴 포스트의 대통령의 인터뷰 속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권 내부에서 특히나 여권에선 대통령의 진위가 좀 왜곡됐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부장님도 같은 결이신가요? 진위가 왜곡됐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정치권에서는 이제 특히 여권 같은 경우는 이제 외신 인터뷰가 대통령의 진위는 따로 있는데 왜곡돼 보도가 됐다 이런 흐름이 있거든요. 글쎄요, 뭐
왜곡돼서 보도가 됐다고 보다는 네.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예요. 한일 관계라는 문제 네. 자체가. 뭐 실제 그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국가이고 또 일본의 한국 지배를 통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나 그 국민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러한 것들의 주안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이 인터뷰를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 지금 현재의 문제를 주안점으로 본다면 과거보다는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취지의 발언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신 대목은 아무래도 일본과의 협력이 좀 불가피하다는 점을 좀 강조한 배경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다면 이번 방미 행보가 한미일 협력 강화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고도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마 한미일 협력 내용이 분명히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외교적인 그런 어떤 스케줄링을 보면 한일 관계를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토대를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그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회의가 있습니다. 아마 네. 그 G7 회의에서 한미일 3국 간의 정상회담이 있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7월에 나토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 이러한 양자 관계의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한미일 3자 관계를 굳건히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국제사회로 즉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걸 의미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이 물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국을 압박하는 그러한 정책이겠지만 한국과 같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한미동맹의 기반을 가지고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네. 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올라타느냐 아니면 올라타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국익 창출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미국의 인태 전략에 끌려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올라타고 뭔가 룰세터의 규범을 직접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국가로서 올라타서 우리의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걸 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한미일 3국 협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중요한 시점에 대통령이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잠깐 정리해보면 최근에 어떤 외교적인 환경을 좀 짚어보면 미국의 도청 의혹에서 촉발된 저자세 외교 논란 속에 말씀하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흐름, 또 한 가지가 중러 반발 속에 이번 방미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결국 또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로 언급이 되는 건데 앞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보다 이번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는 좀 신중한 입장이 나왔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된 부분은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셨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뭐 저번에 그 로이터의 인터뷰를 하셨을 때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네. 어쨌든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을 고집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입장을 보이셨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전쟁 당사국들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 네. 직접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한러 관계를 강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누그러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네.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네. 실제 앞에 세 가지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세 가지 조건을 러시아가 위반하지 않는다면 군사 지원도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대통령실에서 나온 내용을 봐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한러 지원과의 어떤 균형점을 찾아보겠다 그러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신중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에는 항상 텐션이 존재합니다. 네. 각국이 가지고 있는 국익이 다르고 그 국익에 기반해서 추진하는 외교 전략과 정책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항상 텐션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국의 국익과 어떤 인텐션을 노출하는 과정에서 항상 뭐 서로 다른 그러한 언급이 나오고 그 언급과 언급 간에는 텐션이 존재하는데 네. 대충 보면은 이 국가들이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아요, 잘. 왜냐하면 레드라인을 넘으면 더 큰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이익과 서로 다른 이익을 조율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어느 정도 풀리는 그러한 과정이 그게 외교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예. 이러한 언급, 즉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해서 러시아에서도 상당히 좀 하시한 그러한 대응 언급이 나왔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더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그렇게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로 말씀하신 그 레드라인을 넘지 않기 위해서 바꿔 말해 전략성, 모호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텐션을 좀 유지해왔던 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메시지가 뚜렷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을 거치고 나서 만약에 한미의 메시지가 더 강화된다면 중러 반발이 더 격화하진 않을까요, 부장님? 글쎄요. 뭐 군사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로이터 인터뷰에서도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고, 네. 전쟁 당사국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표시하셨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대만 해협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게 저는 좀 생각이 틀려요. 뭐냐면 예. 대만 해협에서 그 뭐라고 했죠? 이렇게 물리력에 기반해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대만 해협에서 만약에 군사적인 충돌이 났을 경우에 한국도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 전쟁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한미군이 당연히 어느 정도 대만 해협에서의 물리적인 충돌에 지원을 하려고 나설 것이고 그러면 주한미군 기지도 중국의 어떤 타격 대상이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일본도 그렇고 한반도도 그렇고 이 대만 해협에서의 물리 충돌과 전쟁에 완전히 다 지역 전쟁으로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누구나 전문가라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되는 것은 대만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어떤 안보적인 위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대만 해협에서 물리력에 기반한 현상 변경은 있어서는 안 된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미국이냐 중국이냐 뭐 우리가 괜히 왜 그런 말을 해서 중국과 잡음을 만드느냐 이 차원에서만 바라보시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좀 모자라네요. 다음 질문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식 핵공유가 눈에 띄는 개념인데 지금 미국도 한국도 별도의 공동성명 외에 별도의 문서를 만들겠다는 입장인데 어느 정도 좀 진전된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에 로이터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를 하실 정도면 그래도 상당 부분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합의점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한반도에 우리가 핵이 있어서 남북한 간의 핵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했던 것이고 네. 전술핵 재배치도 미국이 안 해주고 우리가 자체 핵 개발도 안 되니 그러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기반해서 우리 한국에 핵이 있는 것과 같은 그 정도 수준을 어느 정도는 맞춰보자. 이게 취지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미국이 어떤 공약을 내세울 수 있겠느냐. 핵으로 공격한다면 북한이 미국도 핵으로 보복해준다. 이 정도면 아주 성공적인 그 스테이트먼트가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미국이 이것을 지켜주겠느냐에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동맹국으로서는 항상 안보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실제 상황이 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제대로 한번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그건 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실시간적으로 한미가 특히 미국의 이제 미국의 전략사령부가 핵의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한국군과 미국의 전략사령부 간의 실시간적인 협의 채널,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 그래야 뭐 위기 상황이 났을 때 한미가 즉각적으로 소통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하고 있는 국방장관 간의 SCM이라든지 뭐 차관급 EDSC 같은 거는 주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상설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실시간적으로 메시지 전달 채널이 상당히 어렵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협의 레벨을 좀 높여야 되느냐. 아마 작년에 SCM에서 나온 부분들이 아마 다시 재확인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는데, 즉 미국이 독점하던 핵 운영 관련된 부분들을 정보 공유라든지 전략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실행이라든지 협의 절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 엑스큐션 즉 실행 부분, 핵을 결정하는 핵 사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우리의 입김이 좀 더 관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네. 협의 체계를 좀 만드는 게 아마 두 번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우리의 입김, 그러니까 실질적 핵 사용 결정에 어느 정도 참여할지는 문구를 한번 통해서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화상 연결이기 때문에 화면이 좀 두어 번 정도 고르지 못했던 점은 시청자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고,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지진 속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동해 부근 해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지진으로 인한 진동은 약했지만 최근 인근에서 규모 2 이상의 지진이 4차례 발생했던 상황이라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이 부근에서 최근 지진이 잇따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근에는 그제와 어제까지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모두 4차례 발생했습니다. 규모 2 이하의 미소 지진, 그러니까 약한 지진까지 합치면 모두 15차례가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 오후 3시 55분에 일어난 지진은 규모가 3.5입니다. 이전에 일어난 지진이 전진, 이번이 본진 셈이 되는 건데요. 발생 위치는 동해시 북동쪽 50km예요. 발생 깊이는 33km로 다소 깊은 위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 진도는 동해안에서 1 정도로 민감한 사람만이 약간의 진동을 느끼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33번의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두입니다. 네, 최근 인근에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4차례 발생한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군벌 간 무력 충돌로 고립됐다가 우리 정부의 프라미스 작전을 통해 철수한 수단 교민 28명이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지난 21일 공군 수송기 급파 등 신속 대책을 마련한 지 나흘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네, 서울공항 앞입니다. 네, 수단 교민들 조금 전에 서울공항에 도착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우리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기에 탑승한 교민 28명, 조금 전인 오후 4시쯤 이곳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이도훈 외교부 이처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가족들과 간단한 환영 행사를 진행했고 이제 잠시 뒤 귀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수단을 탈출한 교민 28명 가운데 한국행을 원하는 교민 26명이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잔류를 희망했던 2명이 마지막에 뜻을 바꿔서 28명 전원이 국내에 복귀했습니다. 정부는 교민들의 건강 상태 확인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구출 작전은 프라미스라는 이름 아래 진행됐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수도 하르툼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 모여 철수를 대기하던 교민 28명은 지난 23일 버스를 타고
북동부 항구 도시인 포트 수단까지 안전한 지역으로 돌아서 1160km 이상을 이동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 UAE의 제안에 따라서 UAE 주도의 육상 이동 행렬에 우리가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도중에 차량 고장 같은 우발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잘 극복했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이후 포트 수단에서 우리 군 수송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우리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에 옮겨 타서 귀국길에 오른 겁니다. 정부가 제공한 현지 화면을 보면 군 호위를 받으면서 시그너스에 탑승한 우리 교민들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느껴지는데요. 정부 이번 작전 위에서 각 부처가 정말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두세 시간 간격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한 것은 물론이고 외교부에서는 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또 미국 등과 협조를 진행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지난 21일 육군 특전사 등을 태운 공군 수송기 C-130J 슈퍼 허큘리스를 수단 인근으로 보낸 데 이어서 항공편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오만에 있던 청해부대 소속 충무공 이순신함을 수단 인근으로 급파했고 또 하늘의 주유소로 불리는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도 사우디로 보내면서 육해 공군의 가용 자산을 그야말로 총동원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이 재외 국민을 보호하는 활동에 육해 공군 합동 전력이 투입된 최초의 작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또 통상 군용기가 16개 나라 영공을 통과하게 될 때 정상 절차를 거치면 통과 허가를 얻는 데만 2주 정도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하루 안에 모두 협조가 완료됐다면서 우리 국가의 역량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공항에서 YTN 한현입니다. 네, 도착 현장 보셨는데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이번 수단 교민 구출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았고 워싱턴으로 오는 기내에서도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탈출 직전까지 상황을 지휘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작전 과정에서 피를 나눈 혈맹으로 불렸던 아랍에미리트, UAE의 도움이 컸다면서 정보 네트워크를 가진 UAE가 아니었으면 육로를 통해서 구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북아프리카의 수단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군벌 간의 무력 충돌이 주춤했던 사흘간의 이드 알피트로 휴전이 종료된 후에도 각국의 필사적인 자국민 철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미국이 빈라덴 사살 작전으로 이름을 떨친 해군 특수부대 요원을 투입해서 작전에 나서는 등 수단의 긴박한 상황에 놀란 각국의 자국민 탈출 작전이 말 그대로 필사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체류 중인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출 과정에서 각국의 인명 피해까지 나오면서 유엔 사무총장은 수단이 지옥의 나락에 빠지기 직전에 있다며 무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The violence must stop. It risks a catastrophic conflagration within Sudan that could engulf the whole region and beyond. 유엔에 따르면 정부군과 신속 지원군 등 군벌 간의 무력 충돌로 수백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단 분쟁이 내전 양상을 보이면서 수단인들의 피난 행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돗물과 전기가 끊기고 병원 대부분이 문을 닫고 수단 최대 재분소가 파괴돼 식량난까지 겹쳤습니다. يعني الشعب السوداني حاليا متخوف من انه بعد يكون في حاجات لا اخلاقيه في الحرب غصب المدنيين واهتمام المدنيين تجاوز جروح بشريه فدي المخاوف الظاهره من انسحاب الرعايا الاجانب.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러시아 용병 기업이 수단 사태에 관여하고 있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We do have deep concern about the engagement of the Prigozhin group, the Wagner group, in Sudan. 수단 군부는 러시아의 수단 금광 채굴권을 주는 대신 군사 지원을 받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서방 국가들이 수단 내 임박한 위험 상황을 감지하지 못하고
유엔의 중재에 따른 수단 정권의 민정 전환 합의를 낙관해서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오판으로 수단 주재 영국 대사는 철수 작전 중인데 연차 휴가 중이었고 미국은 외교관들부터 먼저 철수시켜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는 등 각국이 속속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 아프리카 수단을 탈출한 우리 교민 28명이 조금 전 공군 수송기를 타고 서울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네, 수단에서는 현재 각국이 군용기나 함정을 파견해 자국민들을 탈출시키고 있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구출작전 프라미스. 교민 28분이 모두 탈출에 성공을 했고 조금 전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귀국한 수단 주재 교민들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네, 아직 확실히 발표한 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수단에는 우리 기업이 나가 있고요. 또 우리 코트라 무역투자진흥공사도 있고 물론 우리 대사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나가 있는 사람들 아마도 많은 수는 기업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 주재원들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입니다. 수단에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 제약사와의 합작 기업이 있습니다. GMC라는 기업인데 네. 1982년에 우리나라 제약사가 이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 구충제라든지 뭐 항생제, 진통제 이런 걸 생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의 기업의 사람들이 평소에 대사관과의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 같고 28명이라면 이제 그분들하고 우리나라 코트라 직원 그리고 대사관 직원 그리고 가족들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수단에 남아있는 한국인은 없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희망한 사람은 다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한 명이 잔류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분은 이제 수단 국적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의사를 존중한 것 같고요. 2명이 그 사우디 제다의 중간 기착지에서 잔류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가졌다가 최종적으로 일단 귀국하자를 결정을 해서 같이 들어왔다고 하고요. 네. 수단 우리나라의 수단 대사관을 보니까 평소에도 이게 안전이 좀 항상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계속 그 교민들 간의 긴밀한 그 안전 연락망을 갖추고 있었고 소통망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연락이 된 사람들은 다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그 수단에서 정부군과 반군의 무력 충돌로 수백 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교민들도 사실 안전을 좀 위협받는 상황이었는데 네. 어떤 경로로 탈출했는지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죠. 네, 아까 그 현장에 한현희 기자도 전해줬는데요. 네. 그러니까 수단에서 지금 가장 격전지라고 할까요? 무력 충돌이 심각한 곳이 수도입니다. 하루튼. 네. 예. 거기에 있는 공항에도 폭격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우리 대사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떠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지도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하루틈에서 이제 북동쪽 방향의 그 해안 도시 홍해를 끼고 있는 해안 도시가 포트 수단인데 네. 저기가 85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저 거리를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육로의 경로인데 육로라는 게 이제 외신들을 보면 중간에 검문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군들의 검문소를 거쳐야 되고 또 하나는 저렇게 직선으로 간단히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굽은 길이고 또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길을 피해가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24시간 이상이 걸려서 850km를 갔던 겁니다. 굉장히 아마 위험했을 텐데 저 교민들의 이제 말을 들어보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 수단에 가면 아마 저 부근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충무공 이순신함이 부근까지 와 있을 것이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허큘리스 우리나라 수송기, 군 수송기가 그 포트 수단에 그 비행장에 도착해 있었고 거기까지 와서 이제 우리 군 수송기를 보는 순간 아마 우리 교민들이 안도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제 살았다 이렇게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고 포트 수단에서 제다까지 이제 홍해를 건너는데 저기 한 200km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수송기로 갔으니까 뭐 금방 1시간여밖에 안 걸렸을 것이고 제다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다른 비행기 그러니까 공중구비우기 역할을 하는 시그너스를 타고 우리나라 서울공항을 통해서 날아왔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로 이동한 육로 거리는 1,160km더라고요. 네. 글쎄요, 1,000km 같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먼 거리고 1,000km 정도라는 거는 서울 부산 거리가 430km이기 때문에
그걸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특히나 이제 육로로 가면서 이제 반군 검문소도 있고 먼 거리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직선거리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좀 불안하기도 하고 위험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까? 아직 이제 정확한 소식은 없는데 외신들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예. 그 이집트의 부유층들이 이집트가 아니라 수단의 부유층들이 이집트로 대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버스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버스라는 게 이제 가족 전체를 태우려니까 버스가 필요합니다. 한 6,000달러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를 주고 빌린다고 합니다. 그 차를. 예. 그래서 이제 보통 하루면 갈 길을 한 사흘 정도 걸려서 가고 중간중간에 이제 검문소를 거쳐서 가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과정을 겪었다. 이런 수단의 부유층이 이집트로 탈출하는 그 과정을 그린 기사를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우리나라도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달랐던 거는 뭐냐면 이 포트 수단으로 가는 길은 며칠 전에 유엔에 파견돼 있던 직원이 한꺼번에 대피했던 그 경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와 요르단의 피란민들도 이 경로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당국도 이쪽이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현지 판단을 존중해서 이쪽 육로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제야 살았다는 안도의 소리가 나온 바로 그 포트 수단 거기까지 버스로 이동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 버스에 다른 나라 피라민도 함께 탔다고 하던데 어느 네네. 나라입니까?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피라미드 탔고 또 일본 사람도 몇 명이 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UAE 사람들이 탔다는 게 상당히 또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왜냐하면 UAE 정부가 또 이 사람들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UAE 정부가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나라의 이 버스의 안전 이동을 도왔다 이렇게 우리 정부 측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직접 UAE의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했고요. 우리 대통령실 말을 들어보면 우리 교민 탈출에 이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아마도 UAE가 없었으면 육로 구출이 쉽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UAE 사람들이 탔고 또 UAE와 협력을 한 것이 중요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일본 사람들도 몇 명 탔는데 이것은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과 UAE의 협조에 정말 감사한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교민들이 타고 온 수송기 KC-330 공중급유기 시그너스라고 불리는데 이 수송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공중급유기가 왜 갔지? 이렇게 생각할 예. 수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공중급유기는 다른 수송기와 달리 안에 이 승객을 위한 좌석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아까 그 허큘리스라는 다른 일반 군 수송기는 좌석이 없이 이렇게 주로 병력 중에 이제 다수의 병력, 무기를 싣는 이런 역할을 한다면 예. 이 그 공중급유기 역할을 하는 KC-330 이 비행기는 에어버스에서 만든 그것의 변형이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그 승객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민을 안전하게 국내로 철수시키기 위해서 그런 비행기를 특별히 더 이용한 것 같고요. 네. 이게 사실 2021년 8월에 아프간 구출 작전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용됐던 거고요. 그때 이제 그 아프간의 우리 대사관, 우리 정부의 업무에 특별한 기여를 한 아프간 사람들을 우리가 390여 명 정도를 데리고 올 때도 그때도 보냈던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특히 민간인을 구출할 때는 철수시킬 때는 저 비행기가 이용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번 교민 철수를 돕기 위해서 충무공 이순신함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네네. 어떤 역할을 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충무공 이순신함은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런 안전 대비용도 있었을 거고요. 네. 어느 쪽으로 이동했는지 정부가 정확히 밝히지 않는데 보안상 아마도 아까 그 지도에 나타나 있던 홍해 부근 안쪽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거기서 아마 그 포트 수단 부근에서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역할을 했고 거기에 또 이제 우리나라 그 이순신함에는 어떤 특수부대 임무를 띈 군인들도 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그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허큘리스 수송기인데 저 수송기를 처음에 우리 정부가 이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낼 때 저기에 특수부대 50명이 타고 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교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요 화면은 이게
저 허큘리스 저 수송기가 그 수단에서 출발해서 제다, 그러니까 홍해 건너편 사우디아라비아에 안전하게 도착했던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어떤 그 대사라든지 제다의 총영사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인들과 함께 우리 교민들을 안전하게 맞이하고 환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지금 뭐 현지에서는 계속 철수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자국 교민들 대부분 철수시킨 겁니까? 미국이 굉장히 빨리 철수했습니다. 미국은 사실 이 외교관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규정이 있어서 대사관의 어떤 안전을 위협받으면 대사관의 직원부터 철수시키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아예 23일 날 외교관, 가족들 모두 철수시키고 대사관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군용기 6대를 동원했고 뭐 시누크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일괄적으로 철수를 했고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49명의 철수 희망자를 모두 다 철수시켰고 그런데 이제 영국이 문제입니다. 아까 앞서 그 보도에도 잠깐 들으셨겠지만 영국은 현재 자국의 민간인이 여기 4,000명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철수에 초비상이 걸렸는데 BBC 보도를 보니까 해군 함정 2척이 인근 해역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실내에 머물러 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타임스라는 영국 신문 보도를 보면 영국 대사가 당시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15일 날 발생해서 굉장히 급격히 악화된 측면도 있긴 합니다. 중국의 사례를 보면 어제 이제 마오닝 대변인이 교민 일진이 인접국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아직 1,500명이 있고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엔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유엔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하르툼에서 포트 수단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유엔 예. 직원들이 이동했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700여 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유엔 직원과 그 가족들일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다행히 큰 사고는 없이 이동을 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그 이동의 경로를 참고해서 철수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각국 교민들의 필사 행렬까지 탈출 행렬까지 알아봤는데 참고로 수단 같은 경우 정부군과 반군의 무력 충돌로 400여 명이 사망하고 3,700여 명이 부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네, 강성욱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 수단 교민들의 탈출 행렬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일대에서 깡통 전세 계약으로 3,400여 채를 사들여 이른바 빌라의 신이라 불렸던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서민들과 사회초년생이 살아갈 기반을 흔들었다고 질타하면서 검찰 요청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모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권모 씨, 박모 씨와 함께 보증금이 집값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잇따라 맺었습니다. 보증금을 받으면 한 채당 수백만 원씩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리고 남은 돈으론 세를 내준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일대에서 사들인 주택이 3,400여 채. 그래서 빌라의 신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부동산 시장 폭락을 이유로 세입자 31명의 전세 보증금 70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아 결국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당의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해 주범 최 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 권 씨와 박 씨에겐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요청한 형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겁니다. 재판부는 최 씨 등이 별다른 수입이 없는 가운데 주택을 구매한 만큼 애초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도 능력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민과 사회초년생들이 살아갈 기반을 흔든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피해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 행각이 유죄로 인정된 건 다행이라면서도 자신들이 겪는 고통과 비교하면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기 쳐갖고 돈 많이 어디에다 감춰놓고 8년 소송을 봐도 나온 다음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전세 피해자들은 그 돈이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모든 돈인데 또 이들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를 같이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적용을 해서 최대한 형량을 많이 받게 하는 게 저희 피해자들은 그게 지금 바람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최 씨 일당에게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가 300여 명, 피해 금액은 600억 원대에 이른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인천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남모 씨가 수천억 원 규모 동해안 개발 사업에도 손을 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강원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간부들이 남 씨에게 먼저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지역이 주무되었던 남 씨가 동해시 망상 1지구 개발 사업권을 따낸 건 2018년 11월. 남 씨 측은 앞서 2017년 하반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A씨와 망상사업부장 B씨가 먼저 적극적으로 권유해 사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상지구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A씨와 B씨 두 사람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출신으로 2016년 동자청에 임용됐습니다. 강원도는 당시 경제자유구역청장과 A씨, B씨 등을 이번 감사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당시 강원도 감사와 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남 씨는 망상지구 사업자 선정 때 총 자산과 직원 수를 부풀리는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3년 전 지역 주민들이 남 씨 회사의 허위 자료 제출과 특혜 의혹 등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진정서를 냈지만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2021년 최문순 지사 시절 강원도 역시 감사를 벌여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5억밖에 통장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억 법인이 5억짜리 가지고 어떻게 7천억짜리를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남 씨 변호인은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투자 의향서에 적은 자산 규모 등은 사실과 부합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전 본부장 A씨는 지난해 지병으로 숨졌고 지난해 말 퇴직한 전 부장 B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모레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종합한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선지원 후 구상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 특별법 구체적인 발의 시점을 27일로 언급하면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오래 끌지는 않지 않겠는가. 특히 정치적인 정쟁 논란 때문에 오래 끄는 부분들은 물론 아직 100%는 아니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보상금을 먼저 국가가 돌려주고 구상권을 추후 청구하는 방식에는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거듭 반대했습니다. 입법 전 피해자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선 특정 단체나 특정인과 협의하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유형이 제각각이라 단일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경매에 낙찰되면 보증금 보전 가능성이 작지만 서울 강서구 피해자는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야 보증금 보전 가능성이 큽니다. 미추홀은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담보 잡힌 상태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강서는 임대인이 피해자 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근저당이 없는 조건으로 갭투기, 무자본 갭투기를 한 집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 선순위 채권자라 경매가 진행이 되면 저희가 집을 낙찰을 받아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거든요. 현재는 이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 1에서 2%대 저금리 갈아타기 대출도 다음 주부터 확대 운영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와 한도 많이 여쭤보셨고요. 몇몇 분들께서는 대출을 경락받고자 할 때 지원되는 대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정부는 특별법 발의 시기에 맞춰 종합대책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지난 1분기 국내 경제가 전 분기보다 0.3% 성장해 역성장에서 벗어났습니다. 수출은 여전히 부진했지만 민간 소비가 늘어난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4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4%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올해 1분기엔 한 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0.3%로 집계됐습니다.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된 셈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민간 소비였습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 뒤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늘어나며 전체 민간 소비는 전분기보다 0.5% 증가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전체 경제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반대로 투자는 부진했습니다. 부동산 부진 속에서도 건설 투자는 소폭의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설비 투자는 4% 급감했습니다. 수출도 여전한 골칫거리입니다. 수입과 수출의 차이를 뜻하는 순수출은 성장률을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순수출이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 건 4개 분기 연속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하반기로 갈수록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IT 경기 부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중국 경제도 회복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면서 예상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은 좀 그 성장의 반등 모멘텀이 좀 뚜렷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가 한동안 증가세를 유지하고 최근 들어 주택 거래 증가로 가격 하락세가 둔화한 것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지난 2월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또 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월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0.36%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연체율은 올해 1월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0.3%대를 기록한 데 이어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 대출 연체율이 0.39%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올랐는데 특히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08%포인트 크게 올랐습니다. 현대차가 올해 1분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반도체 한파 직격탄을 맞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추월했는데 지난 2009년 국제회계 기준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현대차가 올해 1분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3조 5,927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3% 늘어난 것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매출은 24.7% 늘어난 37조 7천억 원, 당기 순이익은 92% 넘게 늘어난 3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9.5%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2009년 국제회계연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상장사 분기 영업이익 1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현대차는 차량용 반도체와 부품 수급난이 개선됨에 따라 자동차 생산량이 크게 늘었고 친환경차와 같은 고부가가치 차량 수요 증가, 고환율 효과로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의 올해 1분기 누적 자동차 판매 대수는 102만 10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시장이 83만여 대로 특히 친환경차 중심으로 판매량이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여전히 시장 재고가 많지 않아 현재 차량 대기 수요를 바탕으로 당분간 판매 증가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되지만 인플레이션 확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친환경 자동차 점유율 확대와 수익성 방어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내일 기아도 1분기 경영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2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둘 걸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현대차와 기아를 합산한 영업이익은 5조 원을 훌쩍 넘길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포스코가 롯데를 제치고 자산 기준 재계 5위로 올라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집단 지정 현황을 보면 자산 상위 5대 그룹은 삼성과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순입니다. 2010년부터 5위를 지켜온 롯데는 포스코에 밀려 6위가 됐습니다. 네, 태국에서 많은 약의 마약을 들여와 유통을 하고 또 이를 사서 투약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네, 경찰은 관련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고 바로 뒤를 승합차 2대가 바짝 뒤쫓습니다. 신호도 무시한 채 마구 내달리던 승용차는 아파트 주차장에 다다르고 나서야 승합차와 충돌하고 멈춰섭니다. 차에 타고 있던 건 지역사회 외국인들에게 마약을 유통한 판매책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더 있었습니다. 특히 총책 역할을 한 20대 태국인 A씨는 유아용 화장품통에 마약을 숨긴 뒤 국제우편을 통해 받는 수법으로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 등 유통 판매책 34명과 투약자 34명까지 붙잡아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이 가지고 있던 합성 마약 야바 5,280정과 필로폰 4g, 케타민 6g 등 시가 5억 5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마약이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서 유통되고 투약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 추적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잡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 경찰서에는 이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지금 유통되고 있는 걸 파악하고 있고, 또 검거된 인원 가운데 80% 이상이 불법 체류자로 확인돼 구속을 피한 외국인들은 출입국 외국인청에 넘겼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마약을 상자에 넣고 석고까지 들려 숨겨 반입하려던 일당 등 25명이 마약류 밀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거점을 둔 조직원 5명은 지난 1월 필로폰 2.2kg을 책 모형 상자에 넣고 외관을 석고로 둘러 이중 은닉해에 들여오려다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또 이번에 적발된 마약 사범 가운데에는 마약류를 사타구니 등 신체에 숨기거나 가방의 장식품인 것처럼 포장을 해 반입하려던 일당도 있었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아들 32살 남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달 동안 마약 중독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도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 씨는 또 불법 구매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투약하고 대마도 흡연한 혐의를 받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이 거듭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애초 정 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그때까지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풀려날 예정이었지만 영장이 또 발부되면서 구속기한이 최종 6개월이 연장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 반포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물이 새어나와 인근 도로가 침수되고 80여 가구의 물이 끊겼습니다.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굴착 공사를 하다가 배관이 파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자기호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구청 관계자와 안전점검 업체 대표 등 9명을 입건했습니다. 구청 관계자들은 지난 2019년에서 지난해 사이 교량을 유지하고 보수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람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들은 같은 시기 정밀 정기 안전점검을 진행하면서 점검 결과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무자격자를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락 사태를 빚은 테라 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일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 8명이 실현 불가능한 테라코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조작해 4,600억 원대 부당 이익을 거두고
3,76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의 허구성을 알고도 추진해 결국 루나코인 가격이 폭락하며 시가총액 50조 원가량이 증발하는 등 천문학적 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년 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역량은 법정형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양형위원회가 만취운전으로 어린이를 쳐 숨지게 하면 최대 징역 26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 기준을 새로 제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살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숨지게 한 경우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높지만 판사가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없던 터라 판결이 들쑥날쑥하고 엄벌 기조와 동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10건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절반은 집행유예가 나왔고 나머지는 벌금이나 선고유예였습니다. 지난 8일 낮 대전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진 뒤 엄중한 처벌 잣대를 마련해달란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양형위원회가 심의 끝에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양형위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아이가 다칠 경우 기본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사망할 경우엔 징역 2년에서 5년 사이가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난폭 운전 등 죄질이 나쁘다면 상해는 최대 징역 7년 6개월, 사망은 징역 12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면 당연히 형량은 가중됩니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라면 최고 형량은 3년씩 더 늘어나고 여기에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까지 했다면 징역 26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친 정도가 가볍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또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이뤄진 경우 등엔 판사가 벌금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양형위는 또 사이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는데 앞으로는 이른바 문자 폭탄으로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낀 경우 반복 범죄라면 징역 1년 6개월까지 선고됩니다. 양형 기준은 권고적 성격이라 판사가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에 재판에 넘겨진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내고 신규 간호사 1년 훈련 과정을 제도화하고 교대 근무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간호사가 병원에 처음 근무할 때 적응을 돕기 위해 1년간 임상교육, 훈련을 받는 체계를 만들고 이를 도울 교육 전담 간호사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현재 16.3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간호인력 지원 수가를 개편하고 3교대 근무 외에도 다양한 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는 교대제 개선 시범 사업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엠폭스 확진자가 1명 추가로 확인돼 누적 환자가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경남에 사는 내국인 1명이 피부 병변으로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신고한 뒤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31번째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3주 안에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고 국내에서의 위험 노출력이 확인돼 국내 감염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4,8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주 전보다 300여 명 적고 2주 전보다 2,300여 명 많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1월 24일부터 14주 연속 10,0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49명으로 65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고 사망자는 7명 발생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북한 대량 살상 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1명을 동시에 제지했습니다.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 동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최근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돈줄로 떠오른 불법 사이버 활동을 긴밀한 공조로 차단해 나선 겁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어젯밤 암호화폐 세탁 등으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광선은행 소속 심연섭을 미국과 함께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도 심연섭을 비롯한 3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심연섭은 해외 불법 체류하며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해 수백만 달러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가 소속된 조선광선은행은 2016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한미가 북한과 관련해 동일 대상을 동시 제재한 건 2016년 12월 고려항공 등을 겨냥한 이후 6년 4개월 만입니다. 사이버 분야에선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 두 나라는 그동안 수시로 실무그룹 협의를 진행하는 등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공조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대북 독자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6명과 기관 41곳이 새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 재무부가 제재한 심연섭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중국과 홍콩 기반으로 활동하는 가상화폐 트레이더입니다. 이들은 북한 연계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훔친 가상화폐를 실제 돈으로 바꾸는 것을 도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러시아 외무장관이 국제 평화와 다자주의를 주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관했습니다. 15개 이사국이 매달 돌아가면서 맡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이 되자 국제 무대에서 자국 입장 홍보에 나선 건데 서방은 물론 유엔 사무총장까지 대놓고 반발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국제 평화 및 안보 유지라는 제목의 다자주의 관련 안보리 공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위반했다며 성토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4년 넘게 러시아가 구금 중인 폴 웰런 등의 사례를 들며 압박했습니다. Russia has violated universa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both outside and inside its own borders. It has violated international law.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미국 대사에게 의례적인 감사만 표하고 발언을 다음 순서로 넘겼습니다. Как вежливый председатель, я, несмотря ни на что, поблагодарю представителя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и предоставлю слово представителю Соединенного Королевства. 라브로프 장관 옆자리에 앉은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까지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n violation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and international law, is causing massive suffering and devastation to the country and its people, and adding to the global economic dislocation triggered by the COVID-19 pandemic. 우크라이나 침공 당사자인 러시아가 이러한 주제를 골라 안보리 회의를 연 것은 적반하장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지만 라브로프 장관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방과 미국이 다자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Ситуация усугубляется утратой веры в многосторонность, когда финансовая и экономическая агрессия Запада разрушает блага глобализации, когда Вашингтон и его союзники отказываются от дипломатии и требуют выяснения отношений на поле боя. 결론은 없고 주장만 있는 안보리 회의에 국제사회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고등학교 팀도 대학교 팀도 하나 없는 우리나라 여자 아이스하키가 사상 처음으로 세계 선수권 2부 승격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대표팀 수문장 허은비 선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경기권! 대한민국 대표팀 5전 전승으로 디비전 1A 승격! 사상 첫 2부 승격을 이뤄낸 순간
모든 걸 빙판에 쏟아부은 우리 선수들은 볼리 허은비를 둘러싸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5경기 125개의 상대 슈팅 중 119개를 막아낸 철벽 수비. 우승의 분수령이었던 이탈리아, 폴란드와의 첫 2경기에서는 75개의 슈팅 중 단 한 골만 허용하며 99%에 가까운 선방률을 기록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팀하고 하키를 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고 또 눈물 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사실 이번 대회가 마냥 쉬웠던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많은 부상들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고등학교와 대학교 팀 하나 없는 불모지에서 대표팀은 하나로 뭉쳐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그냥 하키가 좋고 팀이 하나가 됐을 때 나오는 그 경기력에 반해서 다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하키와 사랑에 빠져 미국 유학까지 감행한 허은비. 언제나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부모님, 그리고 함께 아이스하키 선수로 뛰는 1살 아래 남동생을 생각하며 힘을 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동생 응원이 제일 힘나고 동기부여도 되고 오빠 같은 동생이라. 허은비와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눈은 이미 내년 4월에 열릴 세계선수권 디비전 1A 대회를 향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바쳐서 준비를 한다면 2부 리그를 올라가서도 경기력이 잘 나와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여자 아이스하키 화이팅! YTN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면서 종일 쌀쌀함이 감도는 하루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구름은 여전히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내륙 곳곳에 약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중부와 전북 동부에 1에서 5mm가 되겠고요. 영남 일부 내륙에서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강원 높은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9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8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5도가량 밑돌아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5도, 대전 16도, 광주 17도, 대구는 20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낮부터는 다시 예년 수준의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